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뭐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이아스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한번 리뷰를 하셨는데요. 이제 금주부터는 하이퍼바이저라든지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아스에서 우리가 어떤 플랫폼 단계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이아스 쪽에 구성하는 각가지의 어떤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이제 일반적인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용이나 성능, 용량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VM들을 가지고 이아스 비즈니스를 완전히 하진 않지만 이아스를 어사인하는 행위들을 하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VM을 2코어, 4코어를 저한테 막 요청을 하시면 제가 BBMC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제 VM 이미지를 만들어서 주는 행위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맨날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왜 2코어인지 왜 4코어인지 그리고 우리의 2코어는 KT의 2코어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아마존의 2코어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드웨어의 어떤 규모 산정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규모 산정이죠. 여러분들이 AM들이나 TC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부분들이 규모 산정 부분일 겁니다. 기본적인 용량과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파스가 됐든 앞으로 OVP가 됐든 VM이 됐든 네트워크가 됐든 요청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용량에 대한 계획을 좌우같이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쪽에 제공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구축하는 어떤 코스트와 캐패시티에 맞게 어사인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향후 어떤 사업적인 목표에 맞게 용량 관리가 되는 부분들이 준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아스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내부의 어떤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항상 고려하는 부분들이 규모 산정, 용량 계획, 용량 관리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규모 산정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이 공공 쪽에서도 다 이 방법을 쓰고 있고 일반 정보 시스템 운영 부서에서도 이 방법을 쓰고 계시고요. 전략이나 무슨 코스트 산정 이런 것들 해보신 분들은 이 세 가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수식 계산법, 참조법, 시뮬레이션법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공하시는 방법들은 항상 수식 계산법이나 아니면 참조법 정도로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A라는 서비스를 돌려봤더니 2코어에 4기가 메모리에 하드디스크 200기가 정도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실 때 기존에 여러분들은 참조법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참조법적으로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식계산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동접이 한 10,000명 정도 되고 해당 동접들이 한 웹페이지에서 3번의 오퍼레이션을 하고 얘들의 네트워크 밴드위스는 보통 한 100메가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수치들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수식계산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조법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제 근거를 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참조법으로 인프라를 도입을 하는데 VM을 할당하는데 야 이게 우리가 이 서비스를 이 정도 금액을 갖고 구축할 수 있는 게 맞아? 좀 미약하죠.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하고 현재 시스템이 동의할 것이다. 이런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식계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보정치들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밤에 부하가 많다, 낮에 부하가 많다, 오후에 많다, 주말에 많다. 그렇기 때문에 수식계산법도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시뮬레이션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어떤 비즈니스 방향에 맞게 시뮬레이션을 짜서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노드런더라든지 그 다음에 QA 로드 이런 툴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시스템 유형은 동일합니다. CPU, 메모리, 디스크 중에서
뭐 시스템, 데이터 저장된 부분들, 그 다음에 해당 서비스가 OLTP냐, 웹이냐, 와스냐. 그러면 박영수님, 저희의 그 파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자면 OVP는 어떤 서비스 속성을 가지면 되나요? OLTP인가요? 아니면 웹인가, 와스인가요? 저희 OVP는 웹이랑 와스 쪽으로 박성호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OLTP하고 웹하고 와스의 속성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지금 그 작업법의 성능 적용 기준치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 단어 세 가지는 꼭 들으실 겁니다. TPMC, 스펙웹 99, 그 다음에 스펙 JBB 2000.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TPMC가 뭐고 스펙웹 99가 뭐고 스펙 JBB 2000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그 저희가 이제 그 엑스포 나가죠. 엑스포 나가면 여러분 이제 거기 앞에서 이제 상담을 받으실 텐데요. 100% 질문 나옵니다. 이 헬로비전의 VM들의 개별 퍼포먼스는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존보다 좋아요. KT보다, SKT보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TPMC가 한 2만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존의 18,000, 그 다음에 KT의 그 19,200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 필드 테스트 자료가 있으니까 하면 뭐 내부적인 테스트 자료가 있는데 고객이 되시면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되겠죠. 보통은 그 DB, 배치, 뭐 이런 작업들이다. 그러면 TPMC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웹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아파치 정도 올라갔다, IIS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스펙웹 99, 그 다음에 와스, 그러니까 중간에 미드웨어가 있고 뭐 자바나 톰캣, 뭐 이런 것, 제이보스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 스펙웹 2000에 대한 어떤 그 이 시뮬레이션법으로 그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 99하고 2000의 구별은 어떻게? 구별을 해드릴게요. 인터넷과 웹서버의 어플리케이션 벤치마크를 위한 스펙웹 99. 그러니까 스펙웹 99는 여러분들이 흔히 그 HTML 그 리스판스만 준다든지 아니면 아파치나 아파치나 아이라스 정도에서 단순한 웹페이지 정도를 뭐 인터넷과 웹서버의 성능 측정을 하는 산업표준 방식으로, 이게 산업표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산업표준 방식으로 뭐 미리 정의된 워크로드를 이용해 웹서버가 지원할 수 있는 동시 커넥션 수를 나타냅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에 대한 개별적인 계산 방법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스펙 좀 어디서? 미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국 사이트들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외국에서는 이렇게 어떤 그 객관적인 지표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 그룹에서 각기 여러 시스템들이나 와스 이런 것들 모아놓고 자기들이 막 성능 테스트를 하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 표준을 정해서 ORG니까 그룹이겠죠. 예. 자바 어플리케이션 벤치마크를 위한 스펙웹 JBB 그 2000.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쓰는 웹서버 같은 두 종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JSP하고 그 다음에 ASP가 있을 텐데 그 웹 시장의 70%는 JSP가 잡고 있죠. 자바, 그렇죠? 아파치, 톰캣, 그 다음에 뭐 JBB,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뭐 그 윈도우 쪽에서는 뭐 IIS의 ASP 정도 될 텐데요. 보통 웹서버에 대한 부분들은 뭐 JBB 2000, 그러니까 자바, 톰캣을 쓴다. 그리고 JVM이 돌아간다. 뭐 이 정도가 되면은 JBB 2000 갖고도 계산을 같이 합니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TPMC라고 있습니다. TPC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TPC ORG라는 어떤 이 OLTP 환경들을 그 성능 테스트를 하는, 그러니까 모든 하드웨어들을 가지고 얘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칙에 맞게 그 성능 테스트를 하고 그 자료를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IBM, HP, 뭐 후지츠 이런 서버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방식에 맞게 그 성능 테스트를 하고 그 자료를 그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요. 그 자료들이 이제 각 벤더들이 마케팅 요소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TPMC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TPMA, 뭐 TPCA, 뭐 TPCH 막 이런 모델, TPCC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 C나 A, B 뭐 이런 모델들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자면 TPCH 같은 경우에는 주차 관리 시스템 모델. 그래갖고 뭐 사용자가 주차를 뽑고 한 트랜지션 발생하고
나중에 다시 정산을 하고 주차가 확인이 되고 이런 어떤 개념들인 거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PMC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DB가 이제 로그인하고 트랜잭션 열고 그다음에 로그아웃하고 일반 전체적인 어떤 한 4단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그 DB, 그러니까 분당 최대 처리 건수를 나타내는 수치다. DB 기반 OLTP, 미드웨어 시스템 서비스를 위한 하드웨어 성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일한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측정 기준치예요? 아니면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 성능 테스트. 웬만한 엔지니어들도 이거 얘기하면 다 알아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3가지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와스 성능이 얼마냐, 스펙의 구구 기준으로 얼마입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어떤 미드웨어 플랫폼의 성능이 얼마나 되냐, 스펙 JBB 2000 기준으로 얼마입니다. 그다음 우리 DBMS의 성능이 얼마나 되냐, TPMC 기준으로 얼마입니다가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아마존도 그렇고요, SKT도 그렇고, LGT도 그렇고, 저희도, 그러니까 파스 사업을 하던, 사스 사업을 하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에 대해서는 고객들한테 합리적인 수치를 갖고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좋아요, 쌉니다. 이것도 어떤 마케팅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실제로 클라우드에 제가 그러니까 해외 사이트들을 못 봤는데 네. 국내 사이트들의 이런 기준들에 이거 해서 네. 퍼포먼스가 이렇다라고 표시를 웹사이트 상에 해놓은 데는 KT 있죠. 제가 못 봤는데 KT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놨죠. 각 클라우드 벤더들끼리의 VM을 가지고 성능 테스트 했는데 우리가 1등 했다. 그쵸? 그 수치가 2CP에 4기가 메모리에 200기가 하드디스크 미등급으로 했을 때 몇만 TPMC 정도가 측정이 됐다 정도가 나오죠.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만 더. 그럼 이 클라우드 특성상 네. 예를 들어 KT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네. 하드웨어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원래는 이제 클라우드를 측정하는 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OLTP나 어떤 와스 같은 것들에 도입할 때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것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저희가 어쨌든 저희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 장비를 도입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하는 그거랑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떤 정보 시스템 부서가 있어요. 그 정보 시스템 부서는 그 내부적인 인프라를 사기로 하지 않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서 쓰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도 같은 업체가 그렇다고 치죠. 그러면 쿠도는 자기들이 기존 어떤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이 워크로드를 분석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 워크로드가 만약에 100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면 저희 시스템을 100에 맞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참조할 수 있는 걸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이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마존의 EC2는 인스턴스 타입이 총 7개가 있습니다. 8개군요. 왜 아마존은 ECU라는 자기들만의 어떤 성능 기준값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저희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국내 비즈니스 사업자들하고 틀립니다. 저희는 CPU 2개, 4개, 6개, 8개 이런 모델을 만들죠. KT도 마찬가지고 SKT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마존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인스턴트를 다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고 하면 스몰 인스턴스다 그러면 얘들은 CPU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하드웨어 스펙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VM을 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들을 8개의 어떤 시스템들을 갖춰놨어요. 8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고 하면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 부서들이 다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려고 한 거고요. 아마존이 발표한 것들 보시면 스몰 인스턴스는 1 ECU를 주고 코어가 하나다. 그리고 메모리는 1.7기가짜리다. 이거 발표하지 않습니다. 피지컬 CPU 뭔지. 저희 다 깐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나지 코 ECU에 코어는 2개, 메모리는 7.5기가 준다. 얘들은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을 해놓고 저희처럼 메모리 몇 개짜리 고르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 타입을 고르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이 인스턴스 타입을 아는 사용자들이 고를 때 이 ECU 값이 뭐냐? ECU 값이 뭐냐? 근데 거기서 이제 노영준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
클라우드야. 니들이 쓰다가 좀 안 맞으면 막 바꿨어. 근데 얘들은 인스턴스가 교체가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아키텍처상 처음부터 설계를. 근데 저희는 인스턴스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코어에 4기가짜리 메모리 쓰다가 사용자가 용량이 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이 요거에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저희는 플랫폼 사업을 할 거니까 사실은 용량 산정의 개념을 어디다 둘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는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던 게 사실은 네. 클라우드에 막 우리는 뭐 이제 백몇 대, 백몇십 대 규모지만 다른 데는 뭐 몇천 대 규모, 어떤 몇만 대 규모가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마다 하드웨어 스펙이 다 틀릴 거고 그러니까 다 동일한 사양이 뭐 만 대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네. 아마 조금씩은 차이가 날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저는 퍼포먼스 기준 자체가 어떤 하드웨어에 올라있는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뭐 이런 1이라는 게 나면 어디는 1.5가 날 수도 있고 어디는 0.8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차이가 어떤 하드웨어에 속해 있는 그 인스턴스냐 VM이냐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렸던 거고 맞습니다. 네. 또 예를 들어서 하필이면 그 뭐 완벽하게 클라우드라는 게 격리되어 있고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기 들어보니까 또 100%는 아니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하필이면 이제 한 머신에 PM 머신에 여러 개 VM들이 있는데 네. 이쪽에서 막 미친 듯이 막 뭐 메모리 같은 경우는 데디케이트니까 상관없다 치더라도 CPU야 어차피 버추얼이니까 네. 일부 영향을 좀 받는다고 하면 네. 사실은 여기서 선언해 놨던 어떤 뭐 우리가 측정해서 퍼포먼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다라고 선언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무의미한 어떤 기준이 아닐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가면 말씀이 맞으세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라든지 메모리, CPU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어떤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제각기 쓰다 보면 한 박스에 뭐 하드디스크가 만약 10개 들어간다고 그 뭐 1테라짜리라고 하면 200기가짜리를 구성하면 5개밖에 못 구성하겠지만 100기가짜리 구성하면 10개를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메모리에 대한 디펜던시만 해결이 되게 되면 그런데 그건 이제 프라이빗에서의 얘기고요.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한 박스에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을 해가지고 그 지금 박윤수님이나 노영주님이 하시는 이 상품 모델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200기가, 400기가가 그냥 얘보다 따블이다. 그 뭐 따따블이다. 그 다음에 CPU가 2개, 4개, 6개짜리가 그냥 6개 우리가 좀 더 좋은 성능의 라인업을 만든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정보 시스템을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쪽에 들어올 사용자 패턴을 분석하고 거기서 가장 ROI나 그냥 시스템의 그 최대한 그 퍼포먼스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산정을 해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하는 애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들어 보면 보통 8대 뭐 적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를 크게 쓰는 거다 그러면 뭐 한 5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또 왜 이 하드디스크의 디펜던시가 말이 안 되냐면 실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이미지를 만들 때 400기가짜리 이미지, 200기가짜리 이미지 이렇게 만드는 방식을 제공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맥스 200기가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200기가는 뭐 EBS 같은 아니면 외장 디스크를 붙이는 이 상품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기가짜리라고 하면 최대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1테라짜리라고 하면 5개. 그쵸? 만약 100기가짜리를 갖다 님이 그 최소한으로 만들어놨으면 10개. 그럼 그 정도에서 그 리소스 프레 할당이 되기 때문에 각 개별적인 VM의 성능 차이는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체적인 수용률을 봤을 때는 비슷해진다.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이게 되게 원론적인 질문 하더라도 그럼 만약에 VM이 한 PM에 VM이 4개 생성됐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 생성됐을 때하고 4개 생성됐을 때하고 네. 예를 들어 뭐 메모리는 데디케이트지만 CPU는 그 쉐어드고 그다음 디스크도 쉐어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I/O에 대한 부분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맞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PM에 나 혼자 독방 쓸 때하고 똑같은 독방인데 4놈이 4개짜리 원룸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하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성능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옆에 놈들 때문에 끼칠 수밖에 어떤 놈들인지도 모르지만 그 놈들이 막 24시간 내내 어떤 놈이 막 미친 듯이 막 그거 토런트 돌리고 막 그래갖고 막 I/O를 막 미친 듯이 막 뿜어내고 이러면은 옆에 있는 놈들은
그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긴 있는 거겠네요. 하이퍼바이저들이요. 기본적으로 하이퍼바이저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멀티테넌시, 그러니까 뭐 보안적인 부분도 있지만 각 어떤 개별 리소스 간의 그 아이솔레이션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떤 다른 리소스가 많이 쓴다고 해서 그쪽에 수용되어 있는 VM들의 문제를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 주는 경우는 딱 하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VM이 저장되어 있는 디스크, 결국에는 블록 디바이스 쪽의 I/O. 그래서 한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통 클러스터지만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이게 이제 클라우드를 설계할 때의 얘기인데요. 그 사용자 수용수에 맞게 또 이 스토리지 백엔드 플랫폼을 다 아이솔레이션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10,000개, 20,000개 스토리지 갖다 같이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 파면은 이렇게 해서 한 스토리지 플랫폼, 또 요 정도 파면은 이렇게 맞게 한 스토리지 플랫폼. 저희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죠. 왜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하드웨어에다가 로컬 스토리지를 엄청 꽂아서 쓰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라이브 마이그레이션도 안 되고요. 이거 좀 진행을 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조금 궁금한 게 하나 네. 갑자기. 오늘 되게 좋은 주제로 예. 한 4년 전인가 클라우드 이제 막 도입됐을 때 국내에서 그때 한참 코어하고 스레드에 대한 성능 차이에 대한 부분을 막 얘기할 때 그때 제가 어디 그래서 본 것 같은데 피보나치 수열 계산식이나 아니면 슈퍼파이 테스트 이런 거 갖고 굉장히 따졌는데 이게 있었다면 왜 그때 그거 갖고 결론이 결국에는 클라우드 엔이 제일 좋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리적인 코어 수를 정확히 나누는 거냐 아니면 하이퍼 스레드까지 포함된 코어 수를 나누는 거냐. 그러니까 말씀을 되게 어렵게 해주셨는데 결국에 클라우드 시장에서 얘기가 되는 부분은 이들이 제공하는 코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가 6코어짜리 두 개 CPU를 쓰면은 물리적인 코어 수는 총 12개가 되겠죠. 그렇죠. 12개를 두 개씩 일반 VM을 만들 때 쪼개주는 거가 보통 X86 시스템의 하이퍼 스레드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또 CPU의 처리 방식을 병렬로 해서 두 개로 보이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개 곱하기 2 되니까 24가 되겠죠. 그러면은 하이퍼 스레드가 적용된 코어까지 해가지고 두 개씩 쪼개준다고 하면 원래 12개면 VM 2개짜리 꽂으면은 6개가 나오겠지만 그쵸? 24개 하이퍼 스레드가 적용돼서 이걸 갖다가 2개짜리로 만들면 12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 12개짜리와 6개짜리가 과연 같은 성능이냐 다른 성능이냐 문제 있는 성능이냐 했을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스레드를 아예 안 쓰는 하이퍼바이저 콜이 있고요. 하이퍼 스레드를 쓰는 하이퍼바이저 콜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MS의 하이퍼-V, 그 다음에 VM웨어 하이퍼바이저 콜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 하이퍼 스레드 콜을 쓰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트리스 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저희 거 안 써요. 걔들 저희 패스트CC 컨셉은 어찌됐든 물리적인 리소스를 최대한 쓴다의 개념이다. 였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코어 수를 쪼개서 쓰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들은 쉐어드 방식으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 코어 수를 쪼개서 쓰는 방식이 있고 코어를 쉐어드해서 쓰는 방식이 있는데요. 코어를 쪼개서 쓰는 방식에서는 제가 볼 땐 퍼포먼스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근데 코어를 쉐어드하는 방식에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관리 선수에서 안내받습니다. 결국 방식의 차이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하이퍼바이저의 여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아마존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얘기 먼저 한번 드릴게요. 아마존은 왜 이 모델을 선택했을지 아세요? 관리 선수에서 세계에서 아니. 아마존은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장비 라이프 사이클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년 감가상, 우리나라로 5년 감가상각을 한다고 하면 한 3년 쓰면 그 장비가 퍼포먼스가 확실히 떨어질 거잖아요. 지금 나온 거하고. 그러면 그걸 하나의 다른 상품군으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고 하면
옵테론 228 이거 진짜 걔들 막 2000년대 초반에 쓰던 거예요. 그때 당시 자기들 주력 머신이었겠죠. 그러니까 가장 싼 인스턴스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아서. 그 다음에 270, 218, 뭐 233, 267. 이게 지금 CPU들이 다 틀리잖아요. 저희는 표준화 되어 있는데 얘들은 그러니까 자기들 주력 상품으로 이렇게 잘 쓰고 돈벌이를 하다가 얘들이 이제 어떤 하드웨어가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라이프 사이클이 좀 끝난 것 같으면 다른 그 옛날에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하는 짓처럼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가장 좋을 때 비싸게 받고 팔아먹다가 후발 사업자가 동일한 어떤 CPU나 메모리를 만들었을 때 후려 쳐버리는 거죠. 저게 원래 맞죠.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후진 이거 모르는 머신인지 거잖아요. 최신 머신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코어하고 메모리하고 하드만 선택을 하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그 사람이 또 필요한 고객들이 또 있어요. 그렇지 그냥 아주 그냥 싸게 그러니까 그냥 얘들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분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CPU는 되게 성능이 낮아도 자기들 잡은 메모리만 높은 애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CPU 뭐 많고 뭐 메모리도 68개까지 필요한 애들도 있고 CPU도 메모리도 그냥 쓰레기처럼 쓰고 싶은 애들이 있고 이런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사업자들은 어쨌든 간에 동일한 하드웨어 박스를 가지고 코어수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성능이 더 좋을 텐데 실제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죠.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요. KT 같은 경우에 어떻게 갖고 있냐면 녹화되고 있어요. T1, T2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MTC들이 막 영업을 해요. 그래갖고 좀 얘들이 막 그 미션 크리티컬하고 예민해. 그리고 우리 쪽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뭐 연줄이 많아가지고 좀 잘 알아. 그러면 T2를 줍니다. 아예 영수 막 이러면서 이제 좀 그러면 이제 막 T1 구조를 주고. 네, 그렇죠. 아는 애들한테는 좋은 거 주고 네, 모르는 애들한테는 맞아요. 나쁜 거 그러니까 잘 주고. 따진다. 니들 하드웨어 스펙이 뭐야? 스토리지가 뭐야? 네트워크 뭐 써? 이러면 우리 거는 T2야. 히다치 스토리지를 쓰고 있고 IBM 하드웨어야. 이러면서 T2 구조를 딱 주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진짜 뭐 그치? 다시 좀 어리버리한 애들 오면 그냥 우리 콘 다시 좋아. 넥젠 타 최고야. 막 이런 데 주시는 거죠. 예. 근데 막상 필드 나가시면 그렇게 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유튜브에 올려야 돼. 야, 편집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습의 차원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 아마존은 이런 모델을 갖고 있었다는 거고요. 저는 제가 그 KTH에서 저도 클라우드를 만들었을 때 저는 인스턴스 타입을 그 내부에 어찌 원가 할당용이기 때문에 몇 개 만들지 않았어요. 너무 복잡할 필요 없다. 뭐 투코어에다가 2기가 메모리, 뭐 그 로지컬 하드디스크 70기가짜리, 뭐 파이 같은 경우에는 4코어에다가 8기가짜리 뭐 이렇게 했었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TPMC 자료를 만드는 거죠.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아마존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조사를 아직 안 해놓은 걸로 보여드리는데요. 조사가 안 돼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조사 방식에 의해서 조사를 하죠. 뭐 토탈 서비스 유저가 뭐 얼마고 그거에 대해서 데일리 유저는 뭐 1회 5%, 그다음에 커넥션 유저는 그 데일리 유저의 뭐 5%, 그다음에 뭐 유저랑 오퍼레이션 수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대충 이런 어떤 OPS라든지 저건 이제 스펙 9%로 계산을 한 거고요. 뭐 이제 예를 들자면 DB 같은 경우에는 TPMC 계산이니까 뭐 이런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 마진, 뭐 클러스터 마진, 네트워크 마진, 시스템 마진 이런 어떤 그 마진들을 주고요. 그다음에 리스판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트랜잭션에 대해서 고객은 0.5% 안에 0.5초 안에 받아야 된다. 0.4초 안에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되게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다 이제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결국에는 아마존의 ECU 값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공개하고 있는 ECU 값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자기들이 써야 되는데 이 ECU가 뭐냐가 사실 아마존에서 가장 큰 하드였습니다.
정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수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 시켜갖고 뭔 짓을 했냐면 그 아마존 VM들의 그 커널 데이터들을 다 읽어봤더니 애들이 이제 이런 CPU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CPU를 쓰고 있는 걸 가지고 이게 참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안 알려주니까 들어가서 오신 거군요. 돈 내고 외국인 것처럼 돈 내고 고객님처럼 이거 소프트웨어 돌려가지고 그래서 아니 저희 아마존 엄청 많이 인스턴스를 썼어요. 사서 넣는 거지.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TPMC 같은 데 들어가 TPC OIG.점 들어가면 이렇게 다 공개를 합니다. CPU들에 대해서 TPMC를 이렇게 공개를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매핑을 해본 거죠. 매핑을 해보니까 대충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ECU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스펙.org 자료로 매핑을 했을 때 대충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마존 애들이 공개한 자기들의 그 ECU 값이었고요. 이걸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가 이 CPU를 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TPMC 자료를 찾아보니까 ECU가 TPMC하고 대칭이 대충 비슷하죠. 보면 거의 그 AMD 오테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높고. ECU 이퀄 TPMC다. 그러니까 대충 근데 보정률이 조금씩 있겠지만 왜냐면 그 TPMC 자료들도 하드웨어에 따라 다 틀리니까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DBMS 서비스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DBMS의 개별적인 인스턴스도 걔들은 ECU를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DBMS 서비스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VM에다가 MS SQL이나 MySQL 깔아서 이렇게 주는 방식이지만 아마존이나 KT, 그 다음에 SKT, LGT는 이제 그런 방식을 쓰는 거죠. VM에다가 DB를 직접 까는 방식이 아니라 DB에 대해서 그 테이블 스페이스 값만 받아와서 쓰는. 근데 그것도 그럼 예를 들자면 TPMC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나와야지 걔들이 골라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걔들은 이제 안리스 서비스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한 6개 정도로 나눠져 있고요. 사실 성능 얘기는 하면 끝이 없어가지고. 일단 그 이슈가 이렇게 이제 걔들이 공개를 하고 거기에 이것들이 하이퍼스레드가 적용이 된 건지 비적용이 되는 것까지도 다 조사를 해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 부서들에서 적어도 아마존을 우리가 월 1,000만 원 이상 쓴다. 그런 부서들은 어쨌든 간에 하기 위해서 하고요. 저도 그래서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성능을 찾아낸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결국에 이 성능을 왜 우리가 원하는 성능에 맞게 아마존의 성능들을 정의해야 되냐면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능을 잘못 측정하면 안 써도 될 돈을 나가야 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그 고객한테 제공해야 하는 VM 그렇죠? 지금은 그다음에 그걸 구성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를 구성할 때 예측되는 거에 맞게 합리적으로 어떤 하드웨어를 구매해야 되는 지금 당장 무조건 싼 것만 구매한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 또 비싼 것만 산다고 해서 또 좋은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뭐죠? 그러면 요거 좀 잠깐 볼게요. 2개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스펙의 구구 갖고 계산을 한 방식입니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펙 웹 99, 스펙 JBB 2000, 그 다음에 OLTP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계산하는 방식을 이제 좀 한번 보여드리려면 서비스 유저가 10만인가요? 100만인가요? 1000만입니다. 1000만. 그럼 보통 인터넷 업계에서는 1000만 유저다 그러면 데일리 유저를 예전에 몇 프로 잡으셨어요? 5% 그렇죠? 네. 보통 조선놈들 계산 방식 거의 다 5%고요. 네.
그거에 또 한 3% 정도를 3%나 5%를 이제 커넥션 그 컴포넌트 유저로 잡습니다. 그러면 해당 그 사용자가 웹에 와서 몇 번의 그 클릭질을 통해서 뭔가를 하다 갈 것이냐, 보통 3번이다 하고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그 저 컴포넌트 유저가 오퍼레이션을 한 3번 정도 하면은 초당 그 저 OPS가 32,500 정도 나온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딱 마진율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모든 시스템의 100%가 나오지 않으니까 20% 네트워크 마진은 네트워크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마진은 30% 줘. 막 이러죠. 그렇죠. 왜냐면 그래야지 네트워크 장비도 계속 사줄 거고 회사에서 좋은 걸로 사줄 거고 그럴 거니까. 그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들은 또 시스템 마진 한 30% 줘. 그래야지 또 시스템 좋은 거 사줄 건데 보통은 그 임원들은 10%만 하죠. 네트워크 마진은 뭘로? 네트워크 카드로 결정됩니다. 그렇죠. 뭐 이제 그 일반 시스템의 네트워크 I/O의 퍼포먼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보통 그 47,000 OPS 정도가 나온다 하면 47,000 OPS를 제가 여기다 만약에 계산을 해놨으면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놨으면. 그렇잖아요. 이런 매트릭스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 계산을 해놨으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JBB 2000 토탈 유저수 똑같고요. 유저수 유저당 오퍼레이션 수, OPS 수가 좀 더 높아지고 거기에는 이제 그거 하나 더 들어갑니다. EJB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마진 이래갖고 이제 어떤 그 EJB를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마진들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TPMC 데이터베이스는 토탈 유저, 데일리 유저, 커런트 유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차이를 말씀을 좀 드리면 얘들은 중간에 미드레어 값을 하나 더 계산하고 얘들은 리스판스 타임이 결국엔 거의 다 의사결정을 해요. DB들 같은 경우. 왜냐면 우리 DB의 리스판스 타임이 어떨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OLTP가 448,000이 나왔다. 그러면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448,000짜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객님. 우리의 정보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수준이 아마존이나 이런 데 들고 간 인스턴스의 수량을 넘어선다. 서버를 추가하죠. 인스턴스 추가하든지 테이블 스페이스를 쪼개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고 하면 그 하이 메모리 더블 익스트라를 갖다가 2개를 넣어가지고 테이블 스페이스를 쪼개서 쓰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이걸 2개 합치면은 60만 정도가 나오니까 44만을 커버한다. 스케일 아웃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자고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내겠죠. 스몰서 월 62불이다 이러면은 원화로 하면 얼마고 원화로 하면 얼마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얼마고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맵을 만들어 놓고 적용을 하고요. 이거는 아마존을 써야 돼서 제가 돈 계산을 좀 한번 해놨던 것들이고요. KTX가 왜 아마존을 예? KT가 왜 아마존을 게임을 외국에다 퍼블리싱 해야 되는데 출장비를 그 외국의 IDC를 못 쓰게 해가지고 예전에는 나가서 직접 설치를 했거든요. 자꾸 애들 나가서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아마존을 좀 써보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은 아마존을 전부 다 썼습니다. KTH가 하는 거 맞습니다. 네. 다 접어. 아니요, 모바일 쪽은 지금 안 써요. 게임 퍼블리싱하고 게임 조회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것들은 다 아마존을 쓰죠. 근데 요즘은 그 국내 게임사들 아마존 되게 많이 써요. 외국에 그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외국 CD는 쓸 수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외국에다가 그 엣지를 줄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되게 괜찮을 수 있어요. 네,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메일로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되게 참조하시기, 이게 그냥 숫자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 걸 제가 예를 들자고 하면 제가 이 부분도 업데이트를 좀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 시스템 가지고 예를 들자고 하면 저희 시스템 갖고 요걸 좀 제가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고 하면 그 저희 거는 DL110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시스템에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 4개 정하셨죠. 인스턴스. 6개 안 되죠. 상품이요. 베이직 A, B, 스탠다드 A, B, C. 6개. 그럼 여기다 이제 6개를 적어놓고, 그렇죠? 그 6개에 맞게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 비교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제가 그때 한번 메일로 한번 저기 여쭤본 적이 있었잖아요. 아, 그 성능 테스트하고 TPMC 산출하는 건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TPMC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음. 엔지니어가 나름 필드에서 자기가 많이 쓰는 방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자바 어플리케이션 쪽에 퍼포먼스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일반 그 커넥션에 대한 테스트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공신력이 높다고 하면 네. 이 방법을 써서 테스트를 했는데 네.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높다고 하면 아 우리는 동일한 성능의 가격이 싸요 뭐 이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성능이 조금 KT나 뭐 SKT보다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성능이 좋다는 얘기를 아예 꺼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어볼 수는 있겠죠. 아, 지금 노영준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저희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KT 유클라우드하고 아마존하고 동일한 어떤 유형의 VM을 가지고 제가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값은 조만간 공유하겠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하드웨어가 우리가 좋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용률이 그 꽉 차 있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기준을 해서 뭐 자동차 연비도 항상 공익 준비하고 실제 연비하고 틀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 저희 인스턴스에 맞게 어쨌든 간에 이런 조사들을 한 번 정도는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게 이제 AM들이나 TC들도 좀 그렇고 뭐 저희도 그렇게 해갖고 이걸 나중에 수치만 이렇게 바꾸시면은 대략적인 그런 어떤 이제 그 성능 데이터 값들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진 그 시트거든요.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오늘 결국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요. 이 용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어떤 백엔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거가 들어가는 코스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저희 상품을 구성하시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과연 우리 것들이 얼마큼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전략적으로 그 일반적인 회사들에 비해서 어떤 경쟁 우위 요소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왜냐면 뭐 그 단점만 나왔다고 하면 단점을 좀 히든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일을 이거 사실 오늘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토론식으로 가져간 거고요. 이번 주 말부터는 교육답게 좀 체계적으로 그 PPT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똑바로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은 누가 하시는 거죠? 아, 그리고 저 일주일에 2번만 하기로 했습니다. 하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네? 일주일에 한 번은 이번 주 누가 양용표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 했기 때문에 수요일에 하시면 안 돼요? 모르는데 신발이 준비해서 알겠습니다. 수요일도 제가 하는 걸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